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어린 동생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막내 동생들이라 귀엽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동생들이 든든한 형이 있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10살 차이라서 어릴 때부터 제가 동생들을 많이 돌봤었죠. 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맨날 웃는데, 정말 제가 똥기저귀도 다 갈아주면서 키웠어요. 제 가족은 아버지랑 저, 그리고 동생들이었어요. 원래는 몸이 약한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후 더 이상 아이를 낳기 힘들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었대요. 그래서 자식은 저 하나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어느 날 동생들이 생겨났죠. 의사 선생님께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찾아와 줬으니 떠나보낼 수 없다며 어머니는 아이를 낳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하필 오랜 시간 끝에 뱃속에 찾아온 아기가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임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쌍둥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건강을 더욱 크게 위협했죠. 다행히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어머니는 나날이 쇠약해져 갔어요. 이를 악물고 버티셨지만 결국 임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탓에 8개월쯤 동생들을 수술로 낳기로 했죠. 동생들은 인큐베이터로 들어가 한동안 그곳에서 지냈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후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시면서 오랫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죠. 그래서 동생들이 태어날 쯤에 제 기억은 저와 아버지가 늘 손을 잡고 동생들과 어머니를 보러 병원에 다녔던 거였어요. 제 오래된 기억 속에는 늘 병원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잘 견뎌주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동생들이 2살이 되던 해 끝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때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몸 상태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고 몇 년을 버텼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죠.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동생들을 부탁했어요. 아들, 엄마가 너에게 힘든 짐을 주고 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네. 동생들 태어나고 계속 병원 생활하느라 우리 첫째 많이 신경 써주지도 못하고 힘들게만 한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견뎌주고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어서 엄마는 늘 고마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있어서 항상 든든했어. 엄마가 또 어려운 부탁을 하고 가서 미안해. 우리 아들도 아직 아기인데 미안하다. 그래도 조금 더 형이니까 동생들을 좀 부탁할게. 그리고 아빠는 덩치만 컸지 아주 바보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옆에서 아빠도 많이 도와줘야 할 거야.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엄마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는 늘 하늘에서 그리고 아들 주변에서 바람으로 나비로 꽃들로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을 거야. 사랑한다. 아마도 어머니는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어머니의 죽음이 무척이나 슬펐지만 어린 나이에도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해오기도 했었고 당장 어린 동생들이 올망졸망한 눈으로 저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많이 슬퍼했지만 어린 자식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아버지를 도와 어린 동생들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방법을 모두 배웠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오랜 입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더 어린 시절부터 육아를 돕고는 했죠. 동생들은 다행히 잘 성장해 주었고 혼자서는 밥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던 아기들이 어느새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학교가 끝나면 바로 동생들을 데리러 가고는 했죠. 물론 힘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저도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싶기도 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놀고 게임을 하다 잠들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동생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았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저희는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한 기억이라도 있는데 동생들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저보다 훨씬 못 받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자식들 건사하느라 아버지도 예전보다 더욱 바쁘셔서 동생들에게는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보호자였죠. 그래서 귀찮고 짜증나는 순간에도 유치원 앞으로 가면 벌써 창문으로 저를 보고 달려나오는 동생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는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님과 만들었던 즐거운 추억들을 자랑도 할 텐데 오히려 그 사이에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걱정되고는 했어요. 동생들도 무척 착해서 형이라고 만만하게 보지 않고 무척이나 저를 잘 따랐어요. 저희 형제는 그렇게 부모님의 부족한 사랑까지 서로가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갔죠.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아프시면서 가게 빚까지 생겨 힘들었던 저희 집은 아버지가 어떻게든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공장에서 야간 작업이나 주말 특근을 빼놓지 않고 나가셨어요. 원래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으나 병이라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새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가끔 이른 아침 지친 얼굴로 퇴근하는 아버지를 볼 때면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죠. 아버지는 가끔 제 얼굴을 볼 때면 더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함께 시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곤 하셨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제가 첫째라는 이유로 어린 동생들을 도맡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날도 아버지는 야간 수당을 받기 위해서 밤에 근무하고 계셨어요. 저는 동생들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 저녁을 먹이고 씻긴 다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재웠죠. 저는 숙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무척 좋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있는 것이 보였죠. 숙제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집 전화가 울렸어요. 눈을 뜨니 이른 새벽이었죠. 전화가 올 곳이 없는데 뭐지 싶었죠. 외할머니가 전화하셨나 싶어 받아봤어요. 외할머니는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종종 전화로 저희 안부를 묻고는 하셨어요. 며칠째 날씨가 좋지 않아 걱정되어서 전화하셨을 수 있겠구나 싶어 달려가서 받았죠. 여기 병원인데요. 혹시 집에 다른 어른분 안 계시는가요? 제 목소리가 너무 어리게 들려서인지 전화기 너머의 의사 선생님인지 간호사님인지 모를 분은 다른 어른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집에 다른 어른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잠깐이라고 하며 말을 망설이더니 저희 아버지 이름을 말씀하시며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셨죠. 저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왔다며 혹시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너무 놀라 대답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심장이 쿵 떨어져서 바닥에 내려앉을 것만 같았어요. 뱃속이 이상하고 메스꺼운 느낌도 들고 장이 베베 꼬이는 기분이었죠.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전화 받기 전 외할머니를 생각해서 그런지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병원에서 연락 온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늦은 시간이라 차편이 없을 것 같다며 아침 일찍 올라오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옆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저 정말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해요. 병원에서 와보라고 해서.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병원에서 아빠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알렸어요. 의젓한 척 해보려고 애썼는데 눈물이 자꾸만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제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눈앞이 새하얗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이야기했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아주머니께서 동생들을 봐줄 테니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셨죠. 아저씨는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더니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셨어요. 덕분에 저는 병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 혼자 이렇게 큰 병원에 와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도 어머니를 보러 병원에 갈 때면 항상 아버지랑 함께였으니까요. 손발이 덜덜 떨려 병원 입구까지 가는 것도 겨우 걸었어요. 온몸이 자꾸 떨려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수술에 들어가셨다고 알려주셨어요.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도 된다고 하시길래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이른 아침 할머니께서 첫 차를 타고 도착하셨어요. 마침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죠.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했지만 결국 출혈이 너무 많아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장례식을 참여해야 했어요. 어머니를 잃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었죠.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 더 잘하고 두 번째 장례라 그런지 조금 더 의젓해졌어요. 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중간중간 동생들의 식사도 챙겼죠.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장례식장에 계속 있는 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우는 모습을 동생들한테 들키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보여주기 싫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진에 인사하게 한 후 유치원으로 보냈어요. 오후에는 할머니가 동생들을 집에서 챙겨주셨죠.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날 때쯤 어머니 사진 옆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있는 것을 보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무척이나 어른스럽게 잘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도 부모님을 모두 잃은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괜찮다. 울어도 괜찮아. 너도 아직 어린애 아니냐. 어린 나이에 어미도 잃고 그나마 아비 하나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눈물이 나는 것도 괜찮다. 사람이 가끔 그렇게 슬프고 힘들면 울 때도 있는 거야. 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운다고 아무도 너한테 손가락질 안 한다. 괜찮으니까 실컷 울어라. 마음껏 울어. 할머니는 우는 저의 등을 한번 쓸어주시고는 동생들을 데리고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나가자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폭발해 정말 엉엉 울었죠. 실컷 울고 나니 다시 정신이 차려졌어요. 눈앞에 닥친 현실을 봐야 할 때였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저도 아직 많이 어리기에 동생들과 함께 살 수만은 없었거든요.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저희를 기꺼이 걷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동생들과 짐을 챙겨 할머니가 계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할머니 형편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혼자서도 겨우 지내고 계셨는데 저희까지 입을 거들게 되었으니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는 무릎이 급격히 좋지 않으셔서 걷는 것도 힘들게 되셨어요. 그동안 장터에 나무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안간힘을 써서 장에 다녀오시기는 했지만 다음 날이면 무릎이 너무 아파 앓는 소리를 계속 내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어떻게든 장터에 가려고 하셨어요. 갑자기 식구가 3명이나 더 늘어났으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죠. 이러다가는 할머니께서 영영 걷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 그만두려고요. 학교는 왜? 돈 때문에 그러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공부 계속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돈을 버는 게 나중을 위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돈 벌어두면 나중에 장사든 뭐든 할 수 있고 애들도 초등학교 다니면서 벌써 준비물이다 뭐다 필요한 거 많은데 조금 더 잘하면 돈 들어갈 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놔야죠. 저 녀석들 교복값에 책값에 앞으로 들어갈 게 한두 푼이 아니니 저도 사회 경험 더 일찍 하고 좋아요. 할머니는 그래도 자기가 애써 볼 테니 학교는 마쳐도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공부로 크게 성공할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제 공부보다 가족들을 보살피는 게 중요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돈만 번다면 공부는 나중에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더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마침 근처 식품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다행히 저도 근무를 할 수 있었죠.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돈이면 저희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좋았던 점은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구내 식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식판에 밥을 먹는 곳이었거든요. 식판과 수저를 챙겨 반찬 앞을 하나씩 지나면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반찬과 밥을 하나씩 퍼주는 곳이었어요. 첫날 일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따뜻하게 지은 밥에 오동통한 소시지 볶음, 고기가 들어있는 국에 잘 말린 계란말이까지 맛있고 따뜻한 음식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디저트로 요구르트까지 있었고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허겁지겁 퍼먹었죠. 그런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턱 하고 걸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먹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집에서 먹는 반찬이랑 밥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소시지와 계란말이를 보자 우리 동생들도 이런 반찬 정말 좋아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동생들도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주시는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서 가끔 마트에서 햄이나 소시지를 사서 구워주고는 했는데 할머니 집에 오고 나서는 근처 마트도 꽤 멀리 있는 편이고 할머니께서 저희 돌봐주시고 집에서 지내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괜히 반찬 투정까지 할 수는 없어서 항상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참았어요. 게다가 남자애들 셋이나 먹일 장을 보려면 나무를 팔아서 버는 돈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소시지는 너무 맛있었지만 먹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소시지뿐만 아니라 계란말이 같은 반찬은 할머니도 참 좋아하실 텐데 싶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밥과 국에 맛있는 반찬을 저희 가족 다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저 혼자 먹고 있는 게 미안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율급식으로 먹는 곳이니 여유있게 담아서 집에 밥과 반찬을 조금 챙겨가면 가족들도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식비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어려운 살림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할머니께서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아등바등 시장에 가지 않으셔도 되고 아픈 무릎을 애써 참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 한 번이라도 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지만 일하면서 먹으라고 주는 급식인데 싸가다가 혼나진 않을까 싶었어요. 봉투를 몰래 챙기면서 그냥 챙기지 말까? 이러다가 혼나거나 잘리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잘 준비를 하는 동생들 이불을 덮어줬어요. 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이야기하며 형은 공장에서 일은 잘했는지 물어봤어요. 형아, 근데 우리 예전처럼 다시 유치원 다니고 싶어. 유치원? 왜? 이제 우리 꼬맹이들 형님 되어서 학교 다니잖아. 유치원 때 맨날 학교 언제 가냐고 물어보면서 형님 되고 싶다더니. 그게 왜냐면 유치원에서는 그래도 점심으로 급식 먹었으니까. 급식? 응, 유치원 가면 급식도 맨날 맛있는 거 나오고 막 선생님들이 간식도 줬었는데 지금은 집에 와서 맨날 밥 먹는데 할머니 맨날 시금치나 콩나물 무쳐서 주고 김이랑 간장밖에 안 줘.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하면 맨날 라면이고. 예전에 유치원 다닐 때처럼 막 볶음밥도 먹고 튀김도 먹고 햄구이 같은 것도 먹고 싶은데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속상하니까. 그리고 우리 돈 없으니까. 동생들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1학년은 수업 시간이 짧아서 급식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맨날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할머니께서 장에 못 나가시면 제가 월급 받기 전까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 요리를 제대로 하기도 힘드셔서 그나마 해주시던 계란 후라이도 요즘 하기 힘드신가 봐요. 동생들이 맛있는 밥이 먹고 싶어서
유치원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마음이 더 찔렸어요. 낮에 저 혼자 맛있게 소시지에 밥을 먹은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보다 더 애기들이라서 아직 한창 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게 생기면 떼쓰고 투정 부리고 싶을 텐데 할머니가 속상할까봐 다른 반찬이 먹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저까지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해서 괜히 어린아이들을 너무 빨리 철들게 했나 싶기도 했어요.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아까 챙기려던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걸려서 혼나는 한이 있어도 동생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줘야겠다 결심이 섰거든요. 다음 날 출근을 해서 밥을 먹을 때 저는 직원분들한테 양을 많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도 먹어야 하니까 너무 많이 받을 수는 없었기에 많이 받아서 제가 먹는 양을 반으로 줄이고 남는 반찬 몇 가지를 비닐에 몰래 챙겼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에게 싸온 반찬을 보여주니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했어요. 손뼉을 짝짝 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오늘 심장이 콩쾅거리며 반찬을 챙겨온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은 양념갈비가 나왔었는데 할머니께서도 달콤한 양념고기에 밥을 드시더니 한바구음을 지어 보이셨어요. 형아, 형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매일 먹는 거야? 진짜 맛있다. 좋겠다. 나도 형이 일하는 공장에 가고 싶다. 형이 앞으로도 맛있는 반찬 싸가지고 올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이렇게 맛있는 반찬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 둘 다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알았지?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했고요. 저는 앞으로도 밥을 집에 싸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저희 가족들이 기분 좋아하지만 그래도 밥을 몰래 싸우는 것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일로 더 갚으려고 했죠. 사실 점심시간에 제 식사도 거의 먹지 않았고요. 제가 먹는 양을 최대한 줄이고 일하는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근무 준비를 하고 마감 시간도 어영부영 괜히 일손을 더 돕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하는 내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일에만 집중했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일을 잘해서 주변 직원들도 다들 저를 칭찬했어요. 공장 일은 생각보다 정말 재밌었어요. 뭔가 절차를 따라서 물건이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다만 저희 공정 중에 위험한 구간이 있었는데 가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어요. 특히나 저는 어리고 경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과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게다가 공장 사고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공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요. 물론 같은 공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장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고로 이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시거나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아마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늘 조심을 해야겠지만 공장이나 건설 현장은 그 위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데 그날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일한 지도 어느새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잘 적응해서 주변 분들도 어린 친구가 열심히 하고 야무지게 잘한다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물량이 많아서 그날은 원래 퇴근 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하던 중이었어요. 아저씨 한 분과 함께 일했는데 그날 오전부터 기기 하나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었어요. 안 그래도 점검을 받으려고 사람을 불렀다는데 오늘은 오기 힘들고 내일쯤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장비이기도 하고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비를 안 쓸 수도 없어서 다들 조심하면서 일하고 있었죠. 일하고 있는데 뭔가가 끼익 하면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들은 것 같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옆 라인에서 작업하고 있는 아저씨 머리 위로 문제가 있던 장비 부분 중 하나가 끼익 소리를 내며 떨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다른 생각은 들지도 않고 저도 모르게 몸을 날려 아저씨를 감싸 안으면서 밀쳤어요. 순간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다치면 우리 할머니랑 동생들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아저씨를 구하려고 몸을 날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까지 다칠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저희는 머리 위에 부품이 떨어지는 지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장비가 떨어지면서 부품이 몇 가지 튀어 올랐는데 아저씨를 보호하고 있느라 제 다리에 부딪혔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조금 아프더라고요. 상황이 진정된 것 같아 아저씨를 일으켜드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다른 직원분들이 뛰어오셨고 관리자님도 오시더니 얼른 의무실로 가보라며 알려주셨어요. 아저씨와 함께 의무실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진찰받았어요. 다행히 아저씨는 팔꿈치가 조금 쓸린 거 말고는 큰 이상은 없으셔서 안도할 수 있었죠. 저는 튀어오른 부품에 부딪힌 다리 부분이 살짝 부어오르고 찢어져서 피가 나더라고요. 지혈하고 붕대를 감아주셨고 혹시 모르니 병원에 방문해보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저희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친 곳이 없었고 아저씨는 저에게 구해줘서 고맙다며 몇 번을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저씨가 무사해서 오히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저씨를 구하는 그 아찔한 순간에 저희 할머니와 동생들도 떠올랐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도 떠올랐거든요. 아저씨도 아내와 어린 아들, 딸이 있으신 분인데 혹시나 그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잘못되었다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아저씨를 구할 수 있었으니 여러모로 잘 마무리되었구나 싶었죠. 문제는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다음날 장비는 AS를 잘 받아서 이상 없이 돌아갔고 다들 그저 그날 일어난 해프닝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관리자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장님은 이곳 말고도 다른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잘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면접 때랑 일하는 도중 공장을 둘러보러 몇 번 오셨던 것을 먼 발치에서 봤을 뿐 따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장실로 부른 적은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몸이 굳었어요. 그동안 제가 급식을 몰래 싸서 집으로 가지고 갔던 게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어요. 변명을 해야 할까? 아니면 무조건 모른다고 발뺌이라도 해야 하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볼까? 온갖 상황을 상상해보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장실로 가고 있었죠. 가는 내내 발걸음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현장에서 사장실까지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무거운 걸음을 억지로 떼어서 가다 보니 100년이라도 흐른 것 같았어요. 눈앞에 사장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이는데 문 앞에 서기 전인데도 벌써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장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죠. 그때 머릿속에는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갔는데 그 중에서 오늘 잘리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당장 잘리면 어떡하지? 또 어디서 일을 구하지? 혹시나 이제껏 제가 싸갔던 점심을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싶기도 했고요. 하루 점심값으로 치면 얼마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아득해지더라고요. 다시 깊은 심호흡을 하며 사장실 문을 열자 사장님이 보였는데 저는 사장님의 얼굴과 사장실에 있는 것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자마자 세상에 큰일 났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니 사장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어이쿠, 놀래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 내가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공장에도 직원들에게도 너무 신경을 안 썼네. 그래서 몰랐구먼.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님이 찻잔을 놓아두신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사장실까지 오는 동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다 상상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니 제가 둔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동안 점심을 받아서 몰래 싸갔었다며? 그래서 너는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네 하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어린 동생들까지 네가 보살핀다고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온종일 일하느라 든든히 먹어도 모자랄 상황에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싸갔었다니. 그런 직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그동안 내가 몰랐다는 게 얼마나 내가 공장 사정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더구나. 이번 일로 나 역시 깨달은 바가 많았어. 나 자신과 공장을 위해서도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단다.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고맙게도 직원들이 해답을 알려주더구나. 사장실에 있던 건 쌀과 김치, 참치와 햄캔, 고추장, 된장, 각종 양념과 김가루 등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나 핫도그 같은 간식들도 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얼마 전 제가 직원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 칭찬과 함께 치료비나 보너스를 주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직원들과 관리자님에게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에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봉투에 몰래 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며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들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부담해서 저랑 동생들 그리고 할머니가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사서 전달해주면 어떻냐고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다들 그동안 알고 계시면서 제 사정 때문에 모른 척 해주셨던 거구나 했어요. 심지어 관리자분들까지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 해주신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 기회로 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셨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에 감사하다는 말 외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장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거든요. 네가 그날 구해줬던 직원분은 우리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준 아주 고마운 분이야. 게다가 아픈 아내를 병간호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님이기도 하지. 혹시나 그분이 그날 사고를 당했다면 아내분도 아이들도 앞으로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더구나. 게다가 우리 공장에 오랫동안 힘써주신 고마운 분이 내가 공장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로 돌아가시거나 다치셨다면 정말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심장이 철렁하는구나. 자네도 아직 어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선뜻 몸을 날렸다니 정말 고맙고 대견하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일을 아주 잘한다며? 주변에서 성실한데 일머리도 좋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여기서 일하는 한 내가 매달 쌀을 지원해주고 싶구나. 혹시 어떨까? 너무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우리 집에 매달 쌀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며 고개를 숙였죠.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께서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이후 사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함을 갚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열심히 일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점심시간에 밥도 든든히 먹고 더 열심히 일했죠. 사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집에 쌀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끔 김치나 카레 같은 반찬거리들도 사서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며 주시고는 했죠. 덕분에 저희 집 식탁은 이전보다 풍성해졌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1년 차에 정직원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월급도 전보다 더 오르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할머니를 위해 괜찮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진료비도 보태주신 덕분에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시간은 흘렀고 저는 꾸준히 그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차도 점점 쌓여갔죠. 다른 공장에서 근무할 기회들도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사장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은혜를 잊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연차가 올라가면서 연봉도 꽤 높아졌고 가계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던 제가 어느새 30대가 되었고 저는 공장 관리직으로 승진했습니다. 고등학생 풋내기에서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제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 관리직까지 되었다니 공장은 제 인생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쌍둥이들도 잘 성장해 주었어요. 둘 다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라 그런지 공부도 잘해서 국공립 4년제 대학은 둘 다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 이렇게 성장해 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에 이제는 덩치도 훌쩍 자란 녀석들을 꼭 껴안고 장하다고 해줬더니 오히려 이게 다 형 덕분이라며 고맙다고 하네요. 형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잘 안다며 형이 아니었다면 자기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동안 부모님 대신 자기 인생도 포기하며 자기들 키우느라 고생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언제 이런 말까지 할 만큼 훌쩍 자랐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기들이 형한테 그동안 받은 거 다 갚을 거라고 하는데 어찌나 기특해 보이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축하할 일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1년 정도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랑 연애했는데 이번에 쌍둥이들도 이제 대학에 가고 둘 다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 싶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예쁘고 따뜻한 성품에 현명하기까지 해요. 그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감사함을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결혼식에 축의금 대신 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받은 쌀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금액을 모아서 기부를 진행해도 되고 전문적으로 쌀 축의금을 받아서 기부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꺼냈는데 아내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냐며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결혼식이 소규모에 식장도 화려하고 좋은 곳은 아니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축의금을 받는 게 죄송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돌려드릴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와주신 분들에게 충분히 축하 인사를 받을 테니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다들 멀리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깊다고요. 마음씨 좋고 저를 잘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아내를 만난 덕분에 우리 결혼식은 축의금을 쌀 기부로 진행했어요. 입구에서 찾아와 주신 분들이 목록에 이름을 적고 금액을 적으면 그 금액만큼 기부를 하는 거죠. 저는 한부모 가정과 결식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저와 동생들에게 쌀을 도움을 주셔서 삶이 나아진 것처럼 그때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얼마 전 할머니와 동생들을 모시고 지방 소도시로 여행하고 왔어요.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던 걸 잘 아는 아내가 먼저 제안한 거죠. 그동안 쌍둥이들도 공부하느라 가족들끼리 시간 보낼 여유도 많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애들 대학 가고 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생길지 모른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내 덕분에 처음으로 할머니 모시고 동생들까지 행복한 가족여행 겸 신혼여행을 즐기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관리직으로 승진하고 나니 할 일이 이전보다 훨씬 늘었어요. 공장은 눈 감고도 훤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 일 외에 다양한 업무가 늘었으니 배워야 할 부분도 많아진 거죠. 그리고 관리직을 하다 보니 컴퓨터 업무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사장님은 컴퓨터 관련된 것은 배워두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도움될 거라며 배우겠다고 하면 비용도 지불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수업도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 작업하는 거 말고 뭔가를 공부하는 건 오랜만이라 머리가 굳었는지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중학교 때 이후로 거의 공부는 손을 놓고 살았으니 책을 펼치기만 해도 잠이 쏟아져요. 그래도 앞으로의 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고 있어요. 제 꿈은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당장은 열심히 새로 맡은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요즘 자주 아프신데 아직 저랑 쌍둥이들이 효도하려면 멀었으니 조금만 더 건강하게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아내, 지금까지 저를 만나준 것도 정말 고맙고 이런 저랑 결혼해서 화려한 결혼식과 드레스, 멋진 신혼여행도 포기해서 미안하기만 해요. 또 정말 고맙고
고맙다는 말 말고는 더 표현할 게 없네요. 저를 믿어주고 곁에서 든든히 응원하고 지켜주니 실망하게 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돈도 열심히 모아서 언젠가는 정말 멋진 곳으로 여행도 데려가고 싶어요. 또 그동안 쌀도 지원하고 먹을 것도 보내주면서 언제나 아낌없이 저를 지원해준 우리 사장님께 가장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별 볼 일 없는 직원을 믿어주고 아껴주시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이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도 갚아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안 먹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밥을 먹을 돈이 없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식사를 굶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 또 다른 꿈은 그런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가 밥 먹는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직 더 많은 선행을 베풀기에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노력해 앞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또 다른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